변호인들이 서중조사하는 날입니다. 서중조사 및 또 변론의 일부를 함께 하는 날인데요. 한마디로 지난번이 검찰의 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바로 변호인의 날이었죠. 오전에는 주로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관련한 위법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오전에 주로 이제 과학적 기술적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론으로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 신체적 진실을 하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우리 법 정신이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위배해서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그것은 증거 수집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려진 그 실체적 진실은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변호사 의견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소위 동양대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오는 PC가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소유자도 아니고 소지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으로 임의 제출이 아니었고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었다. 또 세 번째로 설사 그것이 임의 제출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서 증거로 제출되는 증거물은 그 전자정보 매체인 그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인데, 그 컴퓨터를 딱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거기에서 조국 폴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일들의 소유자가 바로 피고인 가족들이라는 것은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이 파일에 대해서 파일의 소유자 또는 파일에 관련 있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고지를 하고 또는 입회시켜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의견서에서 일반론으로 상세히 제출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상세히 얘기했던 것은 지금 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자체가 나중에 임의 제출했었던 증거 목록을 좀 제시해야 되거든요. 검찰은 임의 제출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압수하면 압수물 목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위법 수집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의견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야 그 파일 목록을 당사자한테 보냈다. 이것만으로도 또 당연히 위법 수집 절차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 내용을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보내준 목록은 주로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음성 파일, 이런 파일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시스템 정보나 레지스트리, 각종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들어있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혀 다른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검찰의 임의 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적법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은 바로 그와 같은 파일에 한정되는 것이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각종의 이런 사용 정보, 아까 레지스트리나 시스템 정보나 인터넷 접속 정보, 이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어서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위법 수집 절차에서 오늘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렌식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전부 다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이 PC 1, 2가 있는데 검찰은 그동안에 이
동양대에서 압수된 PC-12가 이 사건 당시인 2013년도 6월에 서울 방배동에 있었고, 그 PC-1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수사실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게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한 근거로서 사용했었던 것이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 주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관련 파일이 동시에 발견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하나하나 논박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4가지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IP 주소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검사가 주장했던 것은 사설 IP 주소고, 사설 IP 주소는 공인 IP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그 사설 IP의 대역 숫자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이 LG 플러스에서 나왔던 공유기에서 사용되는 그 사설 IP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변호인이 실제로 동양대에 가서 실제로 접속해서 나온 기록이 바로 검찰이 방배동에서 사용할 때 나왔다는 숫자와 일치하는 IP 주소를 실제로 보여주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것이 IP 주소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번에 저희가 더 추가한 것은, 오히려 동양대에는 각종의 그 인터넷 공유기들이 설치가 돼 있었고, 그 공유기들을 이용할 경우에 이런 사설 IP가 나온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동양대에서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설 IP 주소가 당시 컴퓨터가 서울 방배동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양대에 있었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뭐 이 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검찰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동양대에서 그 사설 IP를 접속했을 경우에는, 아까 뭐 D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 정확한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건 이 사설 IP 대역 100에서 200 사이 대역에 접속하는 순간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건 검찰이 뭔가 착각해서 잘못 주장한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제 반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 어드레스였었습니다. 맥 어드레스인데, 그 맥 주소는 크게 네트워크에도 맥 주소가 있고 컴퓨터 보드에도 맥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 주소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 중에 앞에 6자리를 보면 이게 컴퓨터 보드에 딸려 있는 주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6자리 줄을 입력해 보면 이 컴퓨터를 생산한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컴퓨터 보드에 딸려 있는 맥 주소이고, 따라서 컴퓨터 보드에 딸려 있는 맥 주소는 어디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이걸 충분히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알 만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모른 척 하면서 맥 주소가 바로 그 방배동에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 PC1과 2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반박 자료인데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이제 그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했던 건데, 이 컴퓨터에서 2014년도에 이제 사용을 시작하면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새로운 걸로 윈도우즈, 제가 말하셨는데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시켰었습니다. 윈도우즈 XP가 당시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더 이상 보안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때 2014년 4월 무렵이었는데요. 그 직후에 그 PC1과 PC2가 다 같이 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검찰의 주장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업그레이드 된다면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사용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PC1과 PC2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PC2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에서만 판매됐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해적판을 깐 것 같다고 그러고요. 따라서 이 업그레이드 된 그 시점도 약간 차이가 나고, 그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곧 그 두 컴퓨터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는 정황 자료가 아니냐, 뭐 이런 것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검찰의 여러 주장 중에 대전제는 이게 포맷이 됐다. 포맷이 되면서 상당한 정보들이 날아갔을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분석한 거다. 비할당 영역에 남아있는 것을 분석한 거다. 라고 하면서 2012년, 2013년 그 사이에 별다른 파일들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어떤 파일이 없다 해서 뭐 이것이 마치 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변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였었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맷했다라는 것에 대한 파일 근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자료만 나와 있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폴더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레지스트리나 시스템 파일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이나 이 모든 것들이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전혀 사용한 기록이 없는 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 파일이 뭐 포맷 과정에서 유실됐다라고 한다면 특정 시기의 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없어진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그건 설득력이 없는데 모든 파일, 정보 파일, 아까 시스템 파일이나 뭐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뭐 했던 모든 기록들이 그 해당 폴더에 다 들어가 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전혀 사용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그 상당한 기간 방치되었다가 2014년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이걸 사용했었다라는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이 PC1이 방배동에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했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검찰이 시연했던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그 검사가 시연한 것처럼 했을 경우에 지금 제출된 표창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PC1에서 발견된 많은 그 뭐랄까 그 총장 직인 파일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PDF 파일이 지금 위조되었다는 표창장 파일에 사용됐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했던 주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은 검찰의 공소장대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MS 워드에 그 그림 파일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오려내서 표창장 파일을 만들려면 하단에 있는 노란 선을 지워야 된다. 근데 노란 선을 지우려면 PDF 파일에서 노란 선을 지우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그 PDF 파일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검찰의 반론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다. 30초 만에 해결한다. 라고 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반론할 목적으로 실제 경위가 굳이 PDF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MS 워드에서 해당 총장 직인 부분을 자르기를 기능해서 잘라가지고 그것을 아래 한글 파일에 집어넣고 출력하면 이렇게 쉽게 나온다. 노란 선 안 나오게 얼마든지 쉽게 편집해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나온 아래 한글 파일은 아래 한글에서 출력된 인쇄 파일은 실제 지금 증거로 제출된 표창장 파일의 출력분하고는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했고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대로 하게 되면은 그 아래 한글에서 편집하고 그걸 출력하게 되면 동일한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부분과 저기 밑에 있는 그 총장 그 최성해라고 써 있는 부분이 글씨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진하고 총장 직위는 오히려 희미하게 나오는데 원본을 같은 경우 보면은
글씨 본문 부분은 좀 희미하고 그 본문 부분은 희미하고 총장 부분 직인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서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당연히 다르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있는 그 퀄리티 값이 다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총장 그 직인 이쪽 부분은 퀄리티 값이 뭐 100인데 실제 아래 한글에 그건 75인데 아래 한글에 옮겨서 했을 경우는 100이다. 그래서 수치가 다르고 실제로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그 뭐랄까 깔끔함과 선명함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 한글에 갖다 붙여서 이와 같이 출력했다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 기술적으로는 전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컴퓨터에서 있는 아래 한글 파일이 바로 그 표창장 위주에 사용된 파일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컴퓨터에 들어 있었던 그 표창장의 PDF 파일이 있었는데 이 PDF 파일도 지금 이 사건 표창장하고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PDF 파일을 표창장에 이렇게 로고가 새겨진 데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면 로고와 이 표창장 본문 간에 이게 그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겹쳐서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PDF 파일로 표창장을 인쇄했다고 하려면 이 PDF 파일을 이렇게 좀 칸 조정 같은 걸 해서 출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PDF 파일은 그런 칸 조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편집 기능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검찰은 아마도 PDF 파일로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당시 컴퓨터에 깔려 있었던 PDF 파일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PDF 파일은 훨씬 더 유료의 고가의 PDF의 그런 파일이 뭐 요즘은 있었고 당시에도 그게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인데요. 어찌되었든 당시 컴퓨터에 있는 PDF 파일로서는 그런 것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아래 한글에다가 갖다 옮겨서 출력할 경우 이와 같은 표창장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PDF 파일을 가지고 표창장 양식지에다가 출력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그러려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거다. 결론적으로는 이 PC1에 있었던 아래 한글 파일이나 또는 PDF 파일은 이 사건 표창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에 위조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위조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증명이 안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렌식 그 전문가의 포렌식 결과가 그건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가 부각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대검 직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포렌식 분석 보고서란 당연히 법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검찰의 요구로 나왔던 포렌식 분석 보고서는 주로 3사람이 작성했는데 제일 자세히 작성한 오늘 문제가 됐던 이분의 것은 나머지 다른 분은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팩트를 전달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증거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한 설명서가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어떤 일정한 선입견을 갖고 작성된 것이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많이 있지만 그냥 3가지를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맥 어드레스에 관한 것인데, 맥 어드레스가 단순히 네트워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드 본체에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넘버를 검색을 해보면 이게 컴퓨터 본체의 것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것을 장소를 특정하는 것으로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만든 것은 이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날짜에 관한 부분인데요. 날짜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그 2월 25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은 프린터의 그 드라이브 설치 시기였던 것 같은데 2월 25일로 돼 있는데 그걸 분석 보고서에 3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좀 악의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행위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그와 같은 걸 설치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좀 뭐랄까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날짜를 뭐 당연히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을 2월 25일을 3월 25일로 기재한 부분도 뭐 부주의로 했을 수도 있겠으나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좀 어떤 편향성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정확한 영어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제 무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깔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유저한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유저로 하여금 업데이트를 받도록 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마 포매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석 보고서에 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물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지만 컴퓨터 전문가에 의하면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 너무도 명백한데 그걸 마치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인터넷이 접속이 됐고 그래서 이 접속한 것들을 보면 뭐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구로 작성됐다, 그리고 그 허구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전문가로서는 쉽게 놓칠 수 없는 그런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책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오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후에 들어서서는 입시 비리 전반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변론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조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그 내용이 이게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민이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마치 오래전의 일이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허위로 작출한 것처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소위 7대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다시 이제 범인 은닉, 증거 은닉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고의가 전혀 없고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기 증거를 은닉한 것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건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사모펀드 부분에서도 상세한 설명은 그동안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모펀드 비리였었습니다. 근데 정작 기소한 것은 사모펀드 부분 중에서 허위 신고했다는 부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인데 그게 처음부터 수사한 거라기보다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서 마치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식과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든가 다른 은행거래 관련 자료들이 나오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사실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투망식 압수수색이고 그리고 별건 압수수색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한 범죄와 관련 없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이 기소하고 그걸 증거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변호사의 날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단편적으로 주장했던 것을 종합 정리한 측면도 있고
또 특별히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주장과 또는 과학적 기술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법정에서 시연까지 하면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증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음 최종 변론 때에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누락됐던 것들, 보완할 것들 중심으로 최후 변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